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에서 먼저 정책위 경제다 시간 진행하고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 정책 이슈가 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AI 시대 강정수 박사가 뒷코너에서 30분만 기다리시면은 중국의 AI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진행할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책위 경제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 나오셨고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숨어있는 정책이 있는지 찾아볼 텐데 그러기 전에 제가 너무 흥미롭고 같이 좀 의견 여쭤보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수미텔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기사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기사 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링 하니까 미국 검찰의 공소장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프레스 릴리즈로 딱 나왔던데 뭐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 딱 눈에 띈 게 이거였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분인데 전직 CIA 요원이었고 근데 외교부한테 전화를 받은 그 내용이 이렇게 딱 있어요. 외교부 관리가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사님하고 안보실장님이 당신의 칼럼에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에 대한 답이었냐면 수미텔이라는 이분이 자기가 칼럼을 쓴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쓴 다음에 칼럼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링크와 함께 이분한테 보낸 거예요. 먼저 문자를. 그때 그거 보고 우리 안보실장님 조태용 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다. 2023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딱 생각한 게 이게 뭐냐면은 외교부 이렇게 딱 재구성을 해보니까 외교부 관리가 이 수미테리안라는 연구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3월 6일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하면서 어떤 걸 써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 써달라는 얘기는 여기는 없어. 근데 그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이 실렸는데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디딘 한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칼럼을 썼는데 전날 전화 받고 바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 칼럼 얘기가 나와요. 국내 언론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수미테리한테 또 그 다음 달 4월 10일 한국 언론용 글 써달라고 외교부에서 연락해가지고 $500 원고료 제공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00면 70만 원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며칠 요건 한 2, 3주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탄탄해진 동맹 70년의 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워싱턴에 있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 이름을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리고 권위를 딱 실어주고. 근데 그 과정에서 명품 가방 받고 뭐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뭐 식당에서 대접받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 일 같은데, 근데 뭐 엄청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쟁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아주 이례적인 일이냐, 아니면은 이런 이제 첩보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본인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부터 로비를 받아가지고 전직 이제 정보 요원 아니면 연구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냐 아니면 흔한 일이냐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받은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명품백 왜 이렇게 백이 많아 왜 이렇게 명품백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게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례적이 아니라면 왜 이 시점에 미국은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 그것도 왜 한국을 왜 한국도일까?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원재 대표님이 진행자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흔한 일이고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실상의 미국, 그러니까 워싱턴 DC 주변에는 반 로비스트 이게 로비스트라고 여기는 이제 로비스트가 직업이기 때문에 아예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는 않아도 사실상의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 수미테리도 전직 CIA 요원이고 그랬다가 나와가지고 외교안보 쪽에 연구원을 하면서 각종 이제 특히 이제 모국 쪽에 이제 청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2013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이제 이건데. 자, 여기 그 공소장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 문재인 때 했던 일이라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요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수미테리의 혐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 때 8건, 문재인 정부 때 12건, 윤석열 정부 때 20건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훨씬 많네. 요거가 공소장이 기재된 시점은 사실상 거의 1년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수미테리를 활용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론 앞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명품백 받는 거 걸린 거 있잖아. 이렇게 사줘가지고 이거는 다 문재인 정부 때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걸린 거다. 애들이 해이해졌다. 이거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박선원 의원. 1차장 국정원 1차장 국정원 출신 차장이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이런 활동이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도 다 하고 하는 건다.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이게 이제 가장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한겨레 이제 기사 분석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이거거든요. 용산 도감청 들킨 미국 왜 한국 첩보 활동만 찍어 기소했나? 뭐 이거예요. 용산 도감청 그때 들켰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초기였죠. 2023년이었고요. 네네. 그때 4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가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게 폭로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도감청한 내용 그래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 수출한 것까지 막 일정까지 다 공유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압력이 엄청 간 게 야 형제 국가인데 이게 도청이 말이 되냐? 이거 가가지고 윤석열 사과 받아내라 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했죠. 어쨌든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야 도감청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도 뭐 도감청한 거 그 걸려서 그렇긴 한데 니들도 이런 짓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약간 보복성으로 미국이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이 호구다 만만하다. 사실 한국의 이런 첩보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G10, 뭐 G8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제일 떨어져요, 솔직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데 한국은 이렇게 약간 호구처럼 동맹국인데 이거 당한 거 아니냐 미국한테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그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사실 저 연락 받은 적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연락해가지고 당신이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있지 않냐. 그거 칼럼을 하나 좀 써주면 좋겠는데 매체는 저희가 섭외해 드릴게요. 원고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딱 뉴스 보자마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홍보를 해왔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전문가들에게 그 칼럼을 쓰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부가 쓰는 일종의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뭔가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듯이 그 어떤 사전 정지 작업처럼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 어떤 뭐 방침을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기 전에 희한하게 그 직전에 막 경제학과 교수들이 여러 일간지들에 종부세 문제 있다라는 칼럼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이 예전부터 참 이상했어요. 이게 마치 이게 합을 맞춘 것처럼 미리 탁탁 텔레파시가 통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사전에 상당한 공유가 있은 다음에 너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벽돌을 쌓아나가듯이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건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긴 했는데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부나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뭐 잦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이제 첩보 역량이 이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이유가 궁금한데 제 추측은 이게 너무 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수미텔이라는 분이 쓴 칼럼 제목이요.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사실 아마 문재인 12건, 박근혜 8건이라고 했는데 그 미국 검찰이 그 전에 쓴 칼럼들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아리까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칼럼을 딱 보고 나서는 요거 분명히 뭐가 있네. 예.
뭐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이번 정부가 또 다시 문재인 탓, 또 다시 전 정부 탓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자살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백을 받았잖아요. 이 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과연 누구에게 불리한가? 비올백, 예. 비올백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이런. 지금 계속 그 오늘 전당대 얘기도 할 거지만 전당대회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국민들에게 탄핵을 일깨워주고 백을 일깨워주는지 저는 오히려 좀 의아합니다. 저는 아까 진짜 그 백도 그렇고 아까 그 어떤 학자들이 동시에 막 여러 매체에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자백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끝까지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토킹 포인트를 봤는데 전체 메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칼럼니스트 명단이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명단이 거기로 전체 메일로 이 문제는 짝짝짝짝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딱 어느 날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봤어. 동시다발적으로 쓴대요. 각자가 기고하는 칼럼에다가 연락해서. 그때 2023년 3월 7일에 수미테리가 쓴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이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게 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제3자 변제안. 일본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배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게 뭐 법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한국 기업도 들어오고 일본 기업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 기업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한국 기업만 들어가가지고 손목 약간 비트는 식으로 내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일 관계를 오랫동안 갈등이 쌓였던 한일 관계를 푸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윤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온대요. 윤석열의 윤. 윤석열님이 이러고 이제 기사를 쓴 거고, 심지어는 공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수미테리가 썼잖아요. 근데 수미테리 이제 압수수색 했잖아. 수미테리가 받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야. 수미테리가 쓴 게 아니라 외교부가 준 거를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보도자료 실은 거야.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한테도 대참사다 이거. 이거 워싱턴 포스트한테 대참사고 이게 이 이메일이 온 다음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이틀 만에 됐거든요. 이게 이거 추정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는 칼럼을 내가 실겠다고 해서 바로 실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글에도 예를 들면은 고정 칼럼니스트가 아니면은 무슨 전 세계적 석학이 아니면은 내가 내일 좀 실어주세요 한다고 실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 가능성, 이건 진짜 광고를 하는 대가로 급하게 넣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대가성일 수도 있고 평소에 또 국가 광고를 계속 하는 관계일 수가 있어요.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같은 이미지 홍보 광고를 우리가 집행할게. 이거 좀 넣어줘. 그러고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거기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급행력처럼 처리가 되는 거야. 이게 수미테리가 이메일 받고 바로 이틀 만에 나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랬으니까 뭔가 광고를 집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알려면은. 국정감사 때 들여다봐요. 하여튼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 집행한 광고 내역. 하여튼 전문가들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 출세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정보 잘 보여서 뭐 다르달라고. 나도 잘 써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섭외가 안 되는 김준일 거야? 평론가님도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 쓸 수 있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있다고.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나도 넣을 수 있다고. 정론 집기를 하시니까 특별히 오늘 모셨잖아요. 또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잖아요.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집권여당 전당대회니까 여기서 뭔가 국정 방향이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힘을 받아서 남은 3년을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CBS에서 토론하시는 걸 봤더니 정말 너무 정책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CBS는 그저께고 어제는 저희 KBS라고 했고. 그저께였군요. 벌써 오늘 낮 2시에 SBS가 편상욱 거기서 마지막으로 최종 토론. 그 화요일 오셨을 때 그때 뭐 의자 들고 싸우는 거 이거 얘기했는데 그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후보들도 지금 거의 의자 들고 싸울 판으로 뭐 이렇게 청탁 전화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정책이 나오는 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정책을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화제가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유일하게 몇 개 정책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론 얘기했고요. 예, 자체적 핵무장론. 네. 그때 이제 북러가 이제 뭐 가까워지면서 이제 북한이 아니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이제 전략 무기 뭐 제공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것도 한번 던지고 말았고 그리고 의외로 저기가 원희룡이 몇 개 정책을 내놨어요. 네. 뭐였냐면 주 3일 출근제. 주 3일이요? 예. 4일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더 센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근무는 주 5일을 하는데 이틀은 재택근무하자. 그래서 지금 육아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결하자. 주 3일 뭐 출근 뭐 이틀 재택 뭐 이런 거 뭐 해야 돼. 이런 거 했는데 심지어는 이원재 대표님 같은 분도 처음 듣잖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걸 주 3일 근무제라고 쓰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주 3일 사실 네. 출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근무제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지. 주 3일 그 출근제. 약간 그게 약간- 재택근무는 노는 거라는 그게 생각이 약간 원희룡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뭔가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주 3일 근무제인 척하는데 듣고 알고 보니까 주 3일 출근제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제가 또 이제 제주도지사 시절에 제주도에 살았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를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지사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오래 지켜봤지만 네. 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고 뭐 전당대회 아닌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해보면은 제주도지사 시절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제2공항이잖아요. 제2공항 서귀포 쪽에. 예, 제2공항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당시 제주도청과 시민사회가 합의해가지고 뭘 이뤄냈냐면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한 제주 제2공항 여부를 결정해 보자라는 걸 드디어 합의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대표와 그리고 제주도지사 이렇게 1대1 토론을 2번 거친 다음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언론사 주관아래 여론조사 기관 붙어가지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말 시민사회로서는 이거를 여론조사로 하는 것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대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도민들이. 그래서 이례적인 거거든요. 진짜. 대규모 개발 공사를 도민들이 반대 이례적인 거거든요. 당일날 바로 그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주 그 제2공항 부지 인근의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의 타당성은 확인된 걸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원희룡 그 지사. 워낙 마이크 세기가 더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원희룡 이제 대 후보의 약간 스타일, 특유의 스타일이 이번에 전대에서도 많이 좀 좀 드러나지 드러난 것 않았나. 같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정책이 있었네.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근데 너무 언론에도 안 나오고 우리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첫 번째 전당대회 때 좀 나옵니다. 첫 번째 네, 후보 토론회. 후보 토론회 후보 때? 토론회 때 좀 아. 나와요. 첫 번째 후보 토론회 때 원희룡 후보가 조금 그 전날 이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부터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아,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후보들의 공약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첫 번째 후보 토론에서 조금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네. 거기서 근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몰아세웠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것들 근거 있냐. 정책 얘기 안 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 뭐 다른 CBS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한 건데 옆에서 하도 쫑알쫑알대고 많이 끼어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일단 핵무장론 이런 거는 사실 근데 뭐 여당 대표가 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사실 주 3일 출근제 이런 거는 당정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야당도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사실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후보별. 지금 원희룡 후보 얘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주 3일 출근제도 있고 원희룡 후보부터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이런 순서로 그래도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은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는 것부터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냥 아무 공약이나 내놓는 그런 그 선거가 아닙니다. 원래 그 유럽과 미국의 전당대회의 개념에서 물론 당대표나 뭐 공직 특히 대선 후보 선출하는 그 과정도 사람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당대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당의 정강과 강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의 정강과 강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에 층위가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플랫폼이 정강과 강령입니다.
정강과 강령을 기준으로 선거 때 나오는 선거 공약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영어로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토의 기준 그 부합하는 일상적인 정책들을 팔러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이 플랫폼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논의가 그 논의 전혀 안 네. 이루어지고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매니페스토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가 예. 공약 수준이 예, 공약 수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공약 수준에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지금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는 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잘못된 한국에서 좀 오염된 강령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은데요. 강령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누구나 그 동의할 만한 문장을 써놓는 게 강령이 예를 아닙니다. 들면 예전에 옛날에 그 김종인 대표가 이쪽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네. 가서 뭐 경제민주화 그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수준이 강령이에요. 큰 방향도 정하는데요. 큰 방향에 가기 위한 수단과 목표도 같이 정하는 게 강령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의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갈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A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원래 강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한국은- 정하는 게 예, 강령이다. 숫자로 정합니다. 심지어 좋아요. 미국은 숫자로 정합니다. 네, 근데 그런 지금은 내용들이 일조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그것을 찾아볼 수는 없다. 예. 그렇지만 매니페스토 수준의 어. 얘기가 공약- 팔러시 수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수준의 얘기를 그래도 점검을 해보자. 후보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혹시 원희룡 후보부터. 그러면. 원희룡 네, 후보는 네. 주 3일 출근제,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이틀 하고 출근을 사흘 하고, 요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고, 수도권 원패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뭐 이렇게 이동할 때 아직도 좀 조정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겠다. 뭐 이제 무제한 교통 정기권 원패스 추진한다. 이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장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니 그러면은 여당에서 나서겠다 정도까지도 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단통법, 뭐 이동통신 낱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하고 도서정가제, 책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폐지하겠다.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통법이 뭐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지만은 이거를 너무 많은 이 보조금 지원해줘가지고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니 이거를 제한을 한 건데 이게 또 왜곡 구조가 생겨서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으니 뭐 이거는 할 수도 있다라고 뭐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포퓰리즘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주 3회 출근제는 이게 보수의 가치에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수의 가치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보수는 어쨌든 산업계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잖아요. 뭐 노동자들의 인권도 중요시하지만 좀 뜬금없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업들하고 뭐 재벌이나 이쪽에서 약간 반대 약간 뭐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익명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현실성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예. 일단 수도권 주 원- 3일 출근제. 네, 주 3일 출근제는 진짜 할 의지가 있는가 약간 의문스러운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만약에 강제하지?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시간을 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은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이런 발상도 사실은 되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여성은 집에서 애를 보면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걸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난 그거 좀. 근데 여기에 원희룡이 반드시 여성이라고만 특정 지은 건 아닌데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결을 지은 것이니 어쨌든 뭐 근데 뭐 실제 육아를 하기도 하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 논의를 좀 해볼 수 그러니까 재택이 가능한 기업들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재택을. 그러니까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재택을 했을 때 감시의 문제, 이제 근로자들 감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니 막 별 이상한 앱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리 뜨면은 특정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기업들에서 막 그런 것까지 다 만들 정도로 사실 이게 이제 노동자 감시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해볼 수는 있겠다. 저는 출진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원희룡 후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수도권 원패스 같은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양시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동행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예, 아주 운 좋게 지축역까지만
3호선의 지축역까지만 기후동행 카드가 마침 거기가 고양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해당이 돼서 제가 차량 기지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그냥 저는 운 좋게 이용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당이 다르잖아요. 예. 경기도하고 대화를 해서 다 트면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자체 기초단체 하나하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하고 얘기하고 고양시하고 얘기하고 짜치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풀어. 그것도 물론 국민의힘 시민들한테 필요하긴 하죠.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지자체장하고만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짜치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도 안 되고 있는데 요 정책은 저는 그 원희룡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네, 경기도와 어떤 카드를 내밀고 협의를 할 수 있을지,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내밀고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제대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또 과시하시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그 어떤 카드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하면 좀 의미 있는 공약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필요한데. 굳이, 예. 근데 진짜 K패스라고 또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 있을 때 만든 거 아닌가? 그 다음인가? 발표한 거 그때입니다. 실제 네. 나온 건 시행된 건 그 다음이고 네. 이제 만든 거는 있을 때인데 K패스를 전국에 통하는데 그게 왜 지자체별로 통합을 못 시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거는 KPS하고 연동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는 그냥 K패스 혜택 플러스 알파 혜택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만 딱 섬처럼 따로 돼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환급을 해주는 것은 그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 오히려 일정액 정액권으로 예, 화끈하게 지원을 하는 게 그 자기의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수요는 더 확실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예. 수도권 원패스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으로 뭔가 그 계속해서 이 수도권 교통요금을 정액권 체제로 이렇게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조차 지금 제대로 자료가 나온 게 명확하지 없습니다. 않아요? 네, 자료가 나온 게 없고 뭔지를 알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도 후보 토론에 짤막짤막하게 나온 단어들로 지금 조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려웠던 것은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들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한동훈 후보는 뭔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최소 월 210만 원 지급하겠다. 뭐 이거 하고 경제 정책은 아닌데 정치 공약으로 지구당 부활하겠다. 이거는 지금 예전에 오세훈법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이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지구당 다 폐지해 버렸거든요. 이거 다시.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뭐 지구당 부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나머지 지금 이거는 육아휴직 급여 뭐 월 210만 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도 현실성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 옛날에 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계열에서 다 옛날에 했던 거를 사실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대선 때 공약 다시 지방선거에 쓰고 지방선거 공약 또 총선 때 쓰고 맨날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한동훈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이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 승부수가 정책이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그게 맞죠, 솔직히. 예. 제가 점수로 평가를 하자면 한동훈 후보는 정치 공약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A-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정치 예, 공약이 아까 지구당 부활. 지구당 부활, 예, 지구당 부활과 그 풀뿌리 정치 시스템 구축하는 지구당 부활과 현장 사무소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겠다, 예, 라는 건 그래도 A- 점수 정도 주고 싶은데 경제 쪽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뭐 D-와 F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간이가세 기준 제가 이제 이 간이가세 기준이라고 하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탈세를 조장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때 간이가세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과세를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간이가세 기준은 원래 이제 4,800만 원에서 6,400만 원 이게 제가 학계와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학계에서 한 목소리로 어떤 의견을 내고 있고 한 목소리로요. 이견이 전혀 없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 어떤 법안이 나올 때
한 목소리로 학계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것도 이견이 없어요. 여야 다를 것 없이 이견이 나오는 분야가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제도는 학계에서는 이견 없이 간이가세의 범위를 줄여서 세제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제대로 부과해야 되고 이것이 다른 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해야지 거래가 투명화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나온 법안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간이가세 기준을 늘리는 법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나온 공약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나오지 않은 공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맹공을 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보다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특히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자면 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특히 지금 뭐 미국 대선에서도 한국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한국의 공장도 확 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신산업 정책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산업 정책으로 각 국가가 정말 혈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나라가 그 잠재 성장률도 엄청 떨어지고 있지만 더 문제인 거는 잠재 성장률만큼의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플래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동훈 후보는 없는 게 아니고 원희룡 후보도 없고 그래도 약간은 있는. 좀 기대를 제가 했나 봐요.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있을 수 있었다. D-인지 F인지 정해주시죠. D-인 것 같습니다. D-. 한동훈 후보의 그러면 가장 큰 그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거는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요거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되겠네요.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면 당연히 기재부가 반대하고. 저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탈세를 조장한다기보다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깎아주고 소득세도 안 내는 사람이 절반이잖아요. 지금 무슨 뭐 예외 적용 뭐 다자녀네 뭐가 있네.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거는 심플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 적용하되 진짜 필요하다면은 뭐 세율을 조정을 하든지 뭐 공제를 해주든지 해서 이제 전공법을 하는 게 낫죠. 아니 근데 사실은 두 분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좀 밋밋하잖아요. 원희룡, 한동훈 후보. 근데 솔직히 나경원 후보는 나는 좀 구미가 땡겼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야. 자, 핵무장하자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하자. 이거는 최저임금제도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출생 시대 대비해서 홍콩,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적극적으로 들여오자. 이런 얘기는 되게 논쟁적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어제 법안 발의, 어제가 지난주에 이제 법안 발의했는데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그게 뭐였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1억인가 2억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아주 저리에 장기 대출해 준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이게 약간 뒤끝이 있는 게 그 나경원 의원이 원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조금 장관급이죠.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되짚어 보면 헝가리식 그 저출산 해법을 언급하자마자 갑자기 대통령실의 안상훈 당시 사회수석이 이거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대통령실로부터 그때부터 뭐 좀 비속어를 섞자면 뭐 조인트를 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토론 과정에서 그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시 그 대통령실과 이견이 생겨서 이 정책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접고 그만뒀죠. 그만두고 당대표 나왔다가 당대표도 못하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법안 발의하기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발언은 괜찮았습니다. 그 발언은 괜찮았는데 아무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실이 저를 이 정책을 반대했던 것은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내가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요 정책까지도 얘기를 했고 요 정책도 나름 의미는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핵보유와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그러니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는 정책은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그런 예민한 이슈를 화끈하게 던진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근데 좀 현실성도 그러니까 일단 핵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다 다른데 아까 그 윤영주 대표님이 얘기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정책을 지금 다시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부가 그래요. 지들 맘대로죠. 그때는 진짜 나경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표현대로 다리몽둥이 다 부러뜨렸잖아요. 안철수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나경원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다 주저앉히고 이제 김기현 만든다고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발끈할 일인가? 이거는 나경원을 견제할 목적이었고 지금은 뭐 온갖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냥 나경원이 싫어요. 뭐 그때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그렇죠. 뭐 그런 것 같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차등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최저임금 제도가 일단 주별로 다 다르고 주에서도 심지어는 나이별로 달라요.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게 뭐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더 적게 주면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경원 의원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 혐오와 차별 문제가 지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미 쟤들이 더 말도 잘 듣고 임금도 적게 받으니까 그렇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공식화되면은 굉장히 큰 인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발생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얘기까지 하면은 저는 뭐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를 근데 이런 식으로 뚝 던질 문제는 아니다. 확실한 건. 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는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도 꺼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의미가 없는 게 당대표 때 나온 그 공약을 당대표가 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걸 보면 고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대선 후보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선 후보 정책과 공약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도 추적도 하잖아요. 이거 대선 공약인데 왜 안 지키느냐. 근데 당대표가 됐는데 너 이거 당대표 공약인데 왜 안 지켜라고 추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언론에서. 저는 본 적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 집권 여당이면은 네. 그 당의 입장이 뭐냐에 따라서 정부가 하는 일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잖아요. 집권 여당이 맞나요? 이 정당이? 솔직히 반대만 하고 있지. 뭐 아니에요. 지들이 뭐 하겠다고 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반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좀 그런 느낌은 있죠. 네. 그리고 윤상현 후보도 사실 있는데 이거 지금 공약을 찾다가 작가님이 못 찾았다는데 윤상현 후보는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토목공사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청주 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 스퀘어 산업단지 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호남 가면 호남 얘기, 충청도 가면 여기 길 닦고 저게 뭐 역사 만들고 뭐 이런 거. 전형적인 구태 포퓰리즘 정치인의 공약이다. 뭐 이 정도로. 포퓰러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치인이네. 예.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광주 가면은 광주의 제2당사 만들겠다라든지 네, 뭐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본인이 왜 그 전국구 정치인이 되지 못했는지 뭐 이번 좀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정책 측면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고 의미도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무리를? 그 재밌는 질의응답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면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원희룡 후보는 저는 성지순례를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은데 성지순례를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윤상현 후보는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자기 변호사 안 하고 형사소송법 로스쿨에서 교수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후보 발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놀고 싶다. 예. 아이들 놀고 싶어. 같이 밥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싶다. 예. 그런 거 너무 그런 걸 못 해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발언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본인이 내건 정책은 돌봄을 가장 값싼 가격으로 외주화하려는 정책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본인의 집에서 담당하는 돌봄부터 그렇게 한번 할 용의가 있느냐. 예. 우리가 이제 돌봄을 가장 값싼 노동, 가장 값싼 이제 그런 이제 것으로 치부해 버렸을 때, 그것이 미치는 다른 사회적 영향들이 있거든요. 오늘 토론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수 있는, 하지만 정책적인 지향이랑 좀 달랐지 않나. 그건 미국식이네요. 미국 사람들이 왜 장관 그만두거나 정치 그만둘 때 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만둡니다. 이러면서 사퇴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러니까 장애가 있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좋았는데, 이제 부정 입학 의혹 뭐 이런 게 그 학점 뭐 이렇게 뭐 부모 찬스로 줬다는 뭐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좀 많이 좀 퇴색된 것 같고, 원희룡 후보한테는 제가 진지하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티아고 한 달 정도 좀 걸으시라. 그리고 화를 좀 가라앉히시라. 산티아고만큼 좋은 제주 올레길이 있는데. 아니 뭐 제주 올레길은 어쨌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주지사 하셨으니까 성지순례를 가시고 싶다고 하니,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성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를 걸으면서 이제 성찰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화 좀 그놈의 성질 그놈의 성질 진짜, 맨날 화가 나 있어. 화는 내가 낼게. 화는 내가 전문이라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한 김준필 평론가님, 그래도 우리 총점 한번 매겨보죠. 아, 총점이요? 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정책 공약들. 저는 비유를 할게요. 네? 비유를 그냥. 네. 이번 전당대회 약간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뽑는 전당대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명박 쪽의 대표 선수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 그리고 박근혜 쪽의 대표 선수는 유승민 그 두 분이셨는데, 지금 그 두 분이 상대 후보를 향해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두 분 다 감옥에 갔고, 그 수사는 또 한동훈 후보가 상당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그 의혹들과 서로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게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뭐 지금 나온 의혹들, 예를 들면 뭐 댓글팀, 한동훈 후보 댓글팀 공작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뭐 공소를 취하해 줄 때 청탁.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그런 하는 게 얘기 정상적인가요? 이게 정말 저는 후보별로 등급을 공약, 정책 공약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은 원희룡 B 마이너, 나경원 C 플러스, 한동훈 C 마이너, 윤상현 D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 네, 뭐 이게 뭐가 됐든 수도권 원패스 해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됐든, 그리고 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국토부 장관도 하고 당대표가 되면은 조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주 3일제 3일 출근제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보수가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떤 방향성, 언제까지 재개편만 들고 이게, 그러니까 보수도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 이준석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옛날에 그 보수가 2030 관심 없다. 본인하고 생활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화두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희룡이 정책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토론이나 이 전체적인 그건 최악이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다면, 예? 김준일 평론가님이 선택할 수 있다면 원희룡
아니, 원희룡 대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4명 중에 네, 4명 중에 지금 만약에 한 명을 내가 정할 수 있어. 국민의힘 당대표. 새로 하자. 4명 다 아니야. 새로 하자. 4명 중에 뽑을 사람 없나요? 진짜 없어. 예. 새로 하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차라리 뭐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좀. 예. 김재섭이나 김용태가 낫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도 원희룡이 제일 덜 나쁘다.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주 대표님 김재섭이나 김용태를 내세워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좀 기분 나빠하시는데 두 분 원희룡 다. 캠프에서 좋아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책이 경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책 살펴봤는데 알맹이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극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 윤현주 랩2050 대표님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모델에서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파라미터 개수가 이게 좌우한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네. 이게 GPU가 커지면서 이 모델의 크기도 그만큼 늘릴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챗GPT-4.5가 지금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파라미터가 1750억 개가 쓰인 거거든요. 단순히 텍스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처리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2.5배나 더 큰 GPU를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델을 이제 2.5배 더 키울 수가 있겠네요. 오픈AI나 뭐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들 보면은 더 자기들이 똑똑한 모델 만들 수 있다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블랙엘이 나오면은 모델의 크기를 갖다가 파라미터가 7,400억 개짜리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5배 늘어나는 거죠. 이걸 빨리 우리 손에 쥐어야만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돈 싸들고 찾아가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덕후어 총괄 에디터님 모셔서요. 중국의 AI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어떤지 진짜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AI 얘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네. 또 요즘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제가 잡지를 종종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클링이라는 중국의 네. AI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소라라는 거 동영상 만드는 AI 지난번에 네.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오픈 네, AI 네. 거. 그거 네. 못지않게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와서 네,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클링이라고 해서 K로 시작하는 C가 아니라 K에서 LING에서 클링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동영상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서비스를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기업 이름이 제가 좀 입에 잘 안 붙어서 콰이쇼라는 회사에서 클링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중국어는 못하시는 네, 박사님 모든 걸 다 잘하시는 아닙니다. 저 중국어 독일어도 약합니다. 하시고 그런데. 일본어도 안 되고 하여튼 콰이쇼라는 곳에서 클링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세계가 거의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소라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이 텍스트 동영상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들은 우선은 사실은 추론하는 과정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에 사실은 컴퓨터 칩이 되게 고사양의 컴퓨터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H백의 공식적인 중국 수출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H백.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막은 거죠. 네, 미국 정부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H2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매출에서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H20이라고 해서 대단히 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아니 H20 가지고도 클링을 만드냐. 그런 의심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H20 가지고도 저렇게 클링을 만드니 중국은 너무나도 위협적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까지 해가지고
A70도 수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가 잠깐 떨어지고 네. 아예 이제 트럼프 같은 전 대통령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ASMR 네덜란드에 있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ASML. 네, ASML 여기서도 장비 수출도 막아야 된다. 근데 이 ASML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ASML의 전체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망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네덜란드 기업으로 그럼 우리 회사 접으라는 얘기냐. 보존도 미국 정부가 해줄 거냐. 이러한 이 이슈가 있는데 그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좋은 이 GPU라는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습하는데 또 그리고 동영상은 추론하는데도 칩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클링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소라와 버금가는 또는 소라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라보다 환경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서 중국이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놀라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경계해야 되겠다. 더 의심의 눈초리, 더 째려보기 시작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AI 칩을 저사양으로 사용하면서도 소라보다 더 잘 만든다는 거는 물론 가능한 이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즉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뭐 싱가포르라든지 세계 곳곳에 있는 곳에 있는 일종의 중국이 유령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H100을 사서 중국으로 날랐다. 뭐 이러한 주장은 있는데 이건 아직 팩트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대단히 전략적이고 중국은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박정희 시대처럼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현재가 14차 5개년 계획, 21년부터 25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네네. 14차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장 미국 중국 정부가 1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AI 관련 기술과 AI 그 자체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연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업들과 벤처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시민들의 교육. 여기 이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삼아서 크게 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 같은 경우에 특허도 많이 내지만 전 세계 인재 확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아직 미국이 막고 있지 않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마어마한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또는 프랑스나 영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학지가 미국, 영국, 프랑스거든요. 이 세 국가가 다 인공지능이 발전한 나라예요. 근데 귀환율이 보고에 따르면은 90% 넘어요. 아, 그래요? 다 중국 학자들이? 네, 중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보기엔 통계를 안 냈지만 90%까지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다 돌아가서 지금 중국의 AI 발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제 최승병 박사하고 그 블랙웰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얘기했는데 그 블랙웰 칩 사들이려고 이제 빅테크들은 돈을 엄청 쏟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정도 사용이 필요 없이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술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학자들도 그 예를 들자면은 세계 지적 재산 기구라고 해서 WIPO라고 해서 유엔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AI와 관련된 특허. 중국은 38,000개, 미국은 6,276개. 그래서 즉 미국보다 중국이 6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오히려 지금 이것 자체가 사실은 특허 자체가 모든 기술력의 우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특허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그 WIPO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엔기구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중국 또한 못지않은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 막대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라고 한다면 미국의 빅테크들도 있지만 중국의 빅테크들도 결국 규모가 작지가 않거든요. 이 빅테크에서 진행되는 투자도 대단히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도 서비스를 바이두랑 같이 하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검색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대단히 발전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많은 자동차 업계에 자율주행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고 스스로 아폴로 그때 말씀드렸던 아폴로 1이라고 하는 로보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바이두에서 여러분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니봇이라고 해서 벌써 어니봇이 이제 4.0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챗GPT 4.0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그게 있거든요. 생성 AI인 거죠? 네, 생성 채팅 AI죠.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네, 챗GPT처럼. 챗GPT하고 비슷한 네. 생성 AI인데 이 수준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부분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 AI가 아닌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닌 이런 추천 AI 부분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가 있는 것이 이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거든요. 아. 이걸 개발한 데가 어디냐? 그것의 본사가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바이트댄스. 곳이고 바이트댄스에서도 두바오라고 하는 생성 AI도 만들었고요.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 알고리즘도 있고 대단히 알고리즘의 전통이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대단히 잘 돼 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입니다. 전자상거래. 그쵸? 네네네.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는 뭐냐면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중국어밖에는 정말 태어나서 다른 언어는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네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테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동시 통역사를 구했을까요? 아니겠죠. 뭐 AI 통역- 번역인가요? 다 AI 번역이에요. 수많은 항의 이거 환불해 달라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면 거기다가 고맙다는 인사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이 모든 것을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에 있는 인공지능이 중국의 소상공인까지 다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AI 힘입니다.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글 번역이 되긴 되게 어설펐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되게 세련되게 진짜 한국 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보면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마존도 그러한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제품 사진과 그냥 제품 단품 사진과 제품의 특성만을 올리면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특성을 뽑아내고 물론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제품 사진을 어느 공간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되게 멋있는 공간에 배경으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 멋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고 이러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소비자들한테 소구할 포인트를 갖다가 헤드라인 카피로 뽑아주고 이러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최근에 아마존도 도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네네. 전적인 생성 AI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같은 것도 이미 다 만들어줘서 하나만 거기 만들면 글로벌 모든 언어로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걸로 다 바꿔주고 있는 것들 이것도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에 의해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 기업들이 시인이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글로벌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틱톡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이 AI 스타트업들은요, 서비스를 내면은 미국에다 출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니막스라고 스타트업이에요. 네네네. 요즘 한번 캐릭터.ai라고 미국에서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채팅 앱이 있습니다. 이 채팅 앱은 주로 영화 배우들도 나오고 가상으로 소설 속의 주인공들 그리고 뉴진스의 한이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정치인들도 있고 심리 상담사도 있고. 이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평균 이용량이 10대하고 20대는 하루에 2시간씩이에요. 그래요? 예, 여기에 경쟁하는 톨키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입자가 220만 명이에요. 그래요? 미국에서만 예. 토키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코 중국의 서비스들이 중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 채팅 봇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미국 시장에 진출해버리는 기업들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의 AI 수준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이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경량 모델이긴 하지만 생성 AI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도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건 저희 그렇죠. 들어보지도 네,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무, 알리, 쉬인 이런 데하고 토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의 AI 생성 AI 기술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그렇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GPT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러분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틱톡의 AI 기술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틱톡에 가서 한국어로 여러분 틱톡 찍으면요, 특히 기업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제품을 틱톡을 찍어서 동남아에게 물건 팔고 싶고, 동남아 언어도 여러 개잖아요. 미국도 하고 유럽도 가고 싶어요. 그 언어 번역 그 나라별로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목소리까지 우리가 11랩스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바타도 AI 아바타도 있어요. 근데 아바타가 뭐 우리가 만든 우리 뭐 메타버스의 그런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강정수 같은 아바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6개를 테스트해봤는데 제가 다 틀렸어요. 저기 실제 사람이냐 아바타냐, 실제 사람이냐 아바타냐. 구분이 안 가는 구별이 거예요. 안 가요. 이런 AI가 만든 요즘 인플루언서, AI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틱톡에서는 AI 생성 AI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동영상을 찍고 싶어 그러면은 동영상 스크립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그거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AI 부분, 이건 이제 바이댄스의 기술들이 이제 틱톡으로 이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이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지 않지만, 대단히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미국의 AI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부분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인터넷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나 테크놀로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자체적으로 LLM 만든다고 그러고 또 오랫동안 쇼핑몰도 운영을 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알리나 테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쇼핑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지금 한국에 있는 2030 세대한테 IT 강국이라는 단어 하면은 아재들의 소리고 그 꼰대들의 소리예요. 이미 한국 여러분 2030 세대는 한국에 대한 IT 강국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K 컨텐츠 강국이라는 것은 갖고 있어요. 자부심이 풍부하게 있지만 한국이 IT 강국이다? 이거는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고요. 그거는 2030의 경험치에는 IT 강국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초고속 인터넷을 처음으로 들여올 때 이야기. 오면서 또 무선 인터넷도 우리가 빨랐어요. 빠르다 보니까 망 속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공략을 할 때 그래도 한국의 카카오, 한국의 네이버들, 또 한국의 뭐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아 그래도 한국은 한국 서비스들이 잘해, 토스도 잘하고 이런 서비스가 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제1 서비스도 모바일에서도 카카오에서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 서비스들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분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국 또한 그냥 단순하게 반중 정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 또한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사실 전기차도 내수 시장의 강력한 힘에 기반해서 세계 경제를 나가는 거고, 내수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내수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요즘 그러니까 나라마다 얼마나 생성 AI를 열심히 쓰고 있는가, 이런 통계치가 사실은 믿을 만한 통계치가 뭐 UN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일본에 있는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은 생성 AI를 규칙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63%. 그리고 1등 했어요. 미국은 43%, 일본은 9.1%. 아, 한국은 네. 없나요? 한국은 조사를 안 없나요? 했어요. 아, 일본이잖아요. 일본 매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 니케이에서 조사한 거니까 최소한 중국이 자기 홍보 차원에서 떠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케이에서 조사를 했고, 일본을 객관적으로 9.1%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을 56%로 봤다라는 것, 즉 중국 사람들 2명 중에 1명은 지금 생성 AI를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용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디지털 수용성이 한국도 높았는데요. 중국이 요즘 짱입니다. 그냥 하면은 거부감 없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우선 일단 써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성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디지털 성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AI에 대한 수용성이 국민성 수용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또 AI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이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네네. 군사적 목적에서 지금 AI 지금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전쟁에서 핵 전쟁 중심에서 AI 전쟁 중심으로 전쟁의 패러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국방성에서 이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미국 국방성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을 두고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시뮬레이션 했는데 미국이 진다고 나왔어요. 이유가 중국의 AI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론이나 이런 데 다 면밀하게 AI 들어가고 있으면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경쟁 우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도 대단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만큼 AI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특히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국방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 산업으로 대규모로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AI 칩이 사실은 이게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TSMC 대만 회사에서 만들고 또 뭐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하이닉스나 뭐 네. 삼성에서 만들고 이래야 돼서 중국은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있어요.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또는 디플로마티크라든지 뭐 이런 포린 어페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걸 읽어보면 마치 이제 2019년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금지했을 때, 그러면서 한국도 막 그 당시 막 국뽕이 들어오면서 소부장을 키우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붐업이 하면서 그거 대체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 정도의 하이 테크놀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막았던 것이 우리가 못 쫓아갈 정도의 하이 테크놀로지는 아니었고 일본이 훨씬 더 잘하니 경제 효율적으로 잘하니 그렇죠. 우리가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금방 쫓아가 버렸잖아요. 안 준다니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렵지만 훨씬 더 중국이 그 전부터 반도체는 키워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규제하기 전부터 반도체를 키워왔는데 그때보다 최소한 최근의 발전 속도가 더욱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중국 정부의 돈들이 들어가서 안 됐는데 이제는 절박하게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중국의 어떠한 정부 관료들도 대단히 절박하게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하고 시간도 촉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하웨이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 정부의 또는 중국의 TSMC가 있다면 중국에는 타이완에 TSMC가 있으면 중국에는 SMC가 있잖아요. SSMC인가 하여튼 중국 반도체 기업 네네. 파운더리 이런 데다에 대한 엄청난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쫓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보도들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분업 경제로 가서 중국이 하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접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분업 경제로 안 가면서 중국에게 처음부터 1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중국이 다 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중국에서의 전체의 반도체 기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쫓아오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양쪽으로 블록하고 미국과 중국으로 양쪽으로 블록하게 되면은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네. 죽어라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벤스가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하고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왜? 우리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국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또한 자율주행과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까지 중국에서 쫓아오는 속도가 대단히 무서운 속도라는 거고 이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에다 제품을 통제함으로써만 했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트럼프 지금 후보 진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ASML에게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이 장비는 그래도 얘네가 못 하고 있다.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와 갈등은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된다라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겠네요. 중국에서. 근데 그 장비가 만들기가 쉽지 그래요?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요 장비 기술이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도 이거는 시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SMR은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ASMR이 없다라면 전 세계 반도체는 제작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종속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쉽게 중국이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유주의 무역이라는 기본적인 룰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자체로서도 예를 들자면 월마트에서 물건 팔리는 것 중에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물건 파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과거 동서냉전처럼 가버리게 될 경우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국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과연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AI 기술을 무시하는 수준은 넘어섰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은 어때요?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 떨어져 있죠? 떨어지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또 7월 초에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2차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러분 대단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쫓아와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100개 도시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중국이 100개 도시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중국은 심지어는 어떤 도시는요. 신호등이 우리는 보통 3개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네, 노란불. 네, 네. 중국은 5개인 도시도 많아요. 색깔이 다른 게 5개예요? 그럼요. 이무진 씨가 중국 가서 노래 불렀으면 노래 가사가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동그라미잖아요. 네네. 중국은 여러 번 세모인 곳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인식하기도 되게 그럼요. 어렵겠네요. 이거 기술적 도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베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상하이 와서 운전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다. 아, 그 정도로 도로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도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볼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두 가지 축을 얘기하라면은 바이두와 화이두가 하고 있는 로봇택시가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무서운 건 샤이펑이라는 곳이 있어요. 샤이펑이요. 네, 샤이펑이라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고 그 이유는 테슬라를 그대로 1대1로 모방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로봇택시라는 것은 중국의 웨이모처럼 대부분 레이더와 라이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테슬라의 특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전 온리라고 해서 카메라만으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샤이펑이 작년까지만 해도 라이다를 있었어요. 네. 물론 저렴이 버전의 라이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처음으로 올해 6월부터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AI를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웨이모라든지 바이두나 하웨이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닙니다. 샤이펑이 엔드-투-엔드 AI를 선언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상하이의 제한된 도로에서 FSD가 테스트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매기 효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풀어줄 수 있다. 아, 매기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 간의 경쟁에서 우리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억제시켰거든요. 네.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에서 억제시켰는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여기 수준까지 쫓아올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한테 이건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미국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거의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테슬라에 태클 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관용적이거든요. 중국 기업에게도 관용적이고 테슬라에게도 관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상하이만이 아니라 베이징에서도 실험할 수 있고 뭐 광저우에서도 실험할 수 있고 중국의 중소도시에서도 실험할 수 있다라면 다양한 도시의 지형들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특수 경험들 또는 어려운 경우들에서도 지능들을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넓은 도로와 널찍한 도로에서 이 자율주행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중국이라는 도전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 재래시장 잘못 들어갔다는 중국 운전사도 못 빠져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런 그렇겠네요, 데서- 진짜. 그 뒷골목 얼마나 좁은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꼬불꼬불하고. 부분에서 기술적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중국 또한 이건 대단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말이었죠. 바이두가 이제 동영상이 리크가 됐는데 바이두도 엄청난 공간 내에서 운전자들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짜 자율주행이에요? 네, 이건 GM의 크루즈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 또 미국의 GM 크루즈가 철수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데 철수했던 이유가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웨이모도 원격 조정을 하는데 크루즈 같은 건 2분에서 3분마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
사실상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상 원격으로. 같이 운전을 같이 쳐다보다가 이건 우리가 개입해야지 하면서 개입을 원격 조정을 해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루즈라든지 웨이모에 대한 원격 조정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FSD는 원격 조정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두도 이번에 걸린 게 그 원격 조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원격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갈 길은 중국도 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한번 지금 거의 올인 하듯이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테슬라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중국의 자율주행 AI 기술이 대단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어쨌든 아직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테슬라하고 경쟁할 정도로.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걱정이 되는 게 네. 중국의 검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생성 AI는 이게 지금 중국 입맛에 맞는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내놓도록 특정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더라고요. 사회주의 AI 중국에서 만든다 뭐 그러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작년 6월 달에는 뉴욕타임즈도 보도를 했어요. 네. 뉴욕타임즈 보도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또 꼼꼼하게 해가지고 열몇 명하고 하면서 너네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다. 걔는 그 친구들은 하나의 AI를 만들지만 우리는 두 개의 AI를 만든다. 그게 뭐 뜻이냐 그랬더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다. 정말 이건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다. 그래서 사실은 LLM 단위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층위를 하나 더 둡니다. 우선 LLM이 뱉어낸 말들을 갖다가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들 특히 예를 들면 천안문 문제라든지 시진핑 문제.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에 사회주의 AI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했던 것이 시진핑과 곰돌이 푸는 닮았느냐. 시진핑이 곰돌이 푸를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진핑과 곰돌이 푸의 밈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80%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가 나오고 한 20%는 담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전역한 검열인 거고 이것을 중국에서 담당하는 기관이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 관리국에서 검열을 갖다가 LLM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 검토를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공간에 사이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 관리국 직원들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AI 발전 스타트업들의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 출근한다 그래요. 같이 회의도 하고. 아예 기관원들이 회사에 와 있는 나중에 이걸 거예요, 검열하고 그러면은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백도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면 힘들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검열하지만 이것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필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근데 이 노하우는 중국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도 만리 방화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리장성처럼 중국은 해외에 대한 방화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고 네이버 중국 가서 접속하면 네이버 접속 안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것들이 중국의 방화벽 기술이 여러분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이 만리 방화벽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라는 것이고 이 사이버 관리국에서 지금 AI에 대한 검열까지도 맡아서 중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중국의 표현은 그거예요. 공산당에 대한 가치 정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보고 권위주의 국가의 한계일 수도 있죠. 어떠한 창의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상상력을 계속해서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도 검열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가 사실 없는 것처럼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쭉 따라와가지고 양대 AI, 미국하고 중국이 양대 AI 강국이 됐는데 중국은 검열하는 AI 강국이 되고 이쪽은 자유로운 AI 강국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저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AI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LLM은 LLM대로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 필터를 집어여서 검열하는 것이지 LLM 자체에게 이 말을 하지 말라고는 못 가르친다는 거야. 아직까지 수준이. 네. 왜냐하면 그 블랙박스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설명 AI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통해서 이 매핑 자체, 즉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답변을 내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AI를 집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 파라미터를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낼 건 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내기 전에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요 답변은 아예 답변을 차상하고 죄송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일관된 답변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LLM 자체를 흔히 말해서 사회주의 LLM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LLM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채팅 봇에서 필터를 거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간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LLM의 속도를 이것이 제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필터 기술의 발전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근데 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사실은 한국도 법안이 아직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엔 또 위험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도 우리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죠. 과거에 성추행이 있었다,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적시해도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가 과연 챗GPT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과연 챗GPT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면 퍼플렉시티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 한국법에 적용을 받으면 과연 퍼플렉시티나 인공지능 쪽에서 이런 게 필터거든요. 그거는 그 국가의 법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네. 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답에 일정한 또 네. 조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국은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에는 법적 제재가 곧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라면 중국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역사적인 많은 사실까지도 해서 심지어는 곰돌이 푸까지도 이 제어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이 필터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성 AI는 어쨌든 빠르게 지금 중국에서는 발전하고 있고 이미 알리나 테무나 이런 데서 적용도 하고 있고 그걸로 시장 글로벌 서비스도 나가고 글로벌 있고. 서비스까지 나가고 있고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검열이라는 게 좀 제약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술 발전은 기술 발전대로 하면서 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제약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자율주행이나 AI 칩이나 이런 조금 더 이 현장에 조금 더 깊게 적용하는 기술들, 하드웨어 기술들은 조금 앞으로 더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강정수 박사님하고 중국의 AI 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 날 다시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